54. 착각해서는 안 된다. 자제심이라는 단어를 머리로 이해했다고 하여 어떤 일이든 자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제는 자신이 현실에서 행해야 하는 바로 그것이다. 하루에 한 가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자제를 각오하라. 최소한 그 정도의 일을 수월히 해낼 수 없다면 자제심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최소한 한 가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자제를 각오하라. 또한 작은 일에 자제심을 발휘할 수 없다면 큰 일에도 자제심을 기대할 수 없고 성공에도 이룰 수 없다. 자제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가슴 속에 깃들어 있는 욕망을 스스로 제어한다는 것이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확고히 지배하는 주인이 되는 것이다. 55.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타인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 그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취해 있는 나르시스트이거나 자기애로 인해 자기인식이 상당히 안이해진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지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다. 타인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말로 자신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피할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에서의 진실하고 흔들림 없는 행동이야말로 타인의 믿음에 호소할 수 있다. 56. 주변이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마다 고개를 들이밀면 결국에는 공허해질 뿐이다. 역으로 자신의 공허함을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 닥치는 대로 수많은 일에 간섭하는 사람도 있다. 호기심은 자신의 능력을 꽃피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고 들을 수 있을 만큼 오래도록 이어지지 않는다. 젊은 시절 자신이 관계할 방향을 착실히 파악하고 그것에 전념하면 훨씬 현명하고 충실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57. 높은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비록 지금은 헛된 장난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조금씩 정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오늘 그 정상은 아직 먼 곳에 있겠지만 내일 좀 더 높은 곳을 향해 다가가기 위한 힘을 키울 수 있다. 58. 지금은 향락주의자 또는 쾌락주의자라는 잘못된 의미로 사용되는 에피큐리언이라는 용어가 있다. 그 어원이 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삶에 있어 쾌락을 추구했다. 그리하여 도달한 정점이 만족이라는 이름의 사치였다. 그러나 그 사치를 누리는 데 필요한 것은 그리 많지 않았다. 아담한 정원, 그곳에 심어진 몇 그루의 무화과, 여기에 약간의 치즈와 서너 명의 친구만 있으면 충분했다. 그것만으로 그는 충분히 사치스럽게 살 수 있었다. 59. 지혜로워져라. 기쁨을 품어라. 가능하다면 현명함도 더하라. 그리고 마음에는 언제나 기쁨을 간직하도록 하라. 이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60. 내면이 보다 깊고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사람일수록 좀처럼 돌발적인 웃음이나 품위 없이 소리 높여 웃지 않는다. 경솔하고 귀에 거슬리는 웃음은 자취를 감추고 미소와 기쁨으로 표정은 풍요로워진다. 왜냐하면 인생 가운데 그만큼의 즐거운 일은 아직 얼마든지 감춰져 있고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기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그 미세함을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섬세하고 민감한 내면의 경지에 닿아 있다. 61. 미지의 땅에서 막연히 여정을 소화하는 것만이 여행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쇼핑만 하고 돌아오는 것이 여행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여행지의 이국적인 풍경을 바라보는 것에 만족하는 여행자도 있고 여행지에서의 만남과 체험을 즐기는 여행자도 있다. 나아가 여행지에서의 관찰과 체험을 그대로 멈춰두지 않고 자신의 업무나 생활 속에 살려 풍요로워지는 사람도 있다. 인생이라는 여로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다. 그때그때의 체험과 보고 들은 것을 그저 기념물로만 간직한다면
실제 인생은 정해진 일만 반복될 뿐이다. 그러기에 어떤 일이든 다시 시작되는 내일의 나날에 활용하고 늘 자신을 개척해가는 자세를 갖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최고로 여행하는 방법이다. 62. 죽음을 다루면서도 삶에 대한 자극이 되어주는 양서가 있는가 하면 생명을 주제로 하면서도 삶을 나약하게 만드는 해로운 책이 있다. 그 차이는 책에 담긴 삶의 자세가 어떠한가에 의해 가늠된다. 언어로든 행동으로든 삶과 강하게 맞서는 것들은 좋은 것이다. 생동감 넘치는 것들은 끊임없이 주위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등을 토닥이며 살아가는데 자극이 되어준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러한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써 이미 많은 것을 살리기도 한다. 63. 우리들은 익숙한 것, 즉 의식주에 대한 것을 너무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 지나친 경우에는 살기 위해 먹고 정욕 때문에 아이를 낳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그런 사람들은 일상의 대부분이 추락하여 뭔가 고상한 삶이란 자신과는 다른 머나먼 세계에 있는 양 이야기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인생의 토대를 확고히 지탱하고 있는 의식주라는 생활을 향해 가장 진지하고 흔들림 없는 시선을 쏟아야만 한다. 더욱 깊이 사고하고 반성하고 개선을 거듭하여 지성과 예술적 감성을 생활의 기본에 들이워야 한다. 의식주만이 우리를 살리고 현실적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64. 아이의 어린 시절, 특별히 강조하여 가르쳐야 할 것이 청결을 선호하는 감각이다. 물론 그것의 1차적 이유는 손을 씻음으로써 더러움과 질병에서 몸을 지키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결관념은 다른 정신적인 면으로도 확장된다. 도둑질이나 그 외의 악행에 대한 거부와 혐오감의 인식이 고양된다. 그로써 아이는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절도와 청렴함, 온후함, 좋은 품성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게 된다. 이렇게 습관으로 자리 잡은 청결관념은 모든 악에 대한 결벽함을 형성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위한 요소나 계기를 자연스럽게 곁으로 끌어들인다. 65. 소유욕이 나쁜 것은 아니다. 소유욕은 일을 하고 돈을 벌도록 종용한다. 그 돈에 의해 사람은 풍족한 생활을 누릴 뿐 아니라 인간적인 자유와 자리까지도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소유욕이 정도를 넘게 되면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기 시작한다. 더 많은 돈을 차지하기 위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능력을 소모하는 나날이 시작된다. 소유욕은 휴식마저도 앗아가고 그 사람을 완전히 구속한다. 내면의 풍요로움, 정신적인 행복, 고귀한 이상과 같이 인간에게 소중한 것들은 완전히 무시되어 버린다. 그리고 끝내 물질적인 면에서는 풍족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매우 빈곤한 인간으로 전락해버린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느덧 소유욕이 자신을 지배하려 하지는 않는지 항상 경계해야 한다. 66. 산을 오른다. 짐승처럼 망설임 없이 땀 범벅이 되어 오직 정상을 목표로 오를 뿐이다. 오르는 동안 눈부시게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질 테지만 오로지 높은 곳을 향하는 것 외에는 알지 못한다. 그것이 여행이든 늘 하는 일이든 하나의 것만 탐닉하고 다른 것은 완전히 잊어버린다. 사람은 그같이 우매한 짓을 때때로 저지른다. 일의 경우 매출 향상만이 오직 단 하나의 목적인 양 착각한다. 그리고 어느새 일하는 의미를 잃고 만다. 이 같은 어리석은 행위는 언제나 반복된다. 마음의 여유를 잃고 이에 타산적인 행동만을 중시한 나머지 오로지 그 관점에서 인간적인 것조차 모두 쓸모없는 짓이라 간주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 자체를 잃게 되는 일이 빈번히 자행되고 있다. 67. 게으른 자는 여간에서는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다. 지루함을 느끼는 자는 높은 감성으로 활발한 활동을 추구하려는 정신을 가지고 있기에
뜻밖의 주어진 시간에 지루함을 느낀다. 68. 우리는 특정한 그 무언가가 자신에게 쾌감 또는 불쾌감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모든 것은 자신의 사고방식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예컨대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한 다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라며 불쾌감을 맛볼 때가 있다. 반대로 이렇게 했더니 최고의 결과를 얻었다며 쾌감을 맛보기도 한다. 이 같은 생각이 가능한 이유는 자신이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어느 쪽이든 선택할 수 있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결국 어떤 상황에서건 자신은 항상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전제에서 나온 생각이다. 그러나 자신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었다는 그 같은 생각조차 없다면 어떨까? 벌어진 상황에 대한 쾌감, 불쾌감이 생길 여지 따위도 없을 것이다. 69. 친해지면 상대의 개인적인 영역에까지 성큼 발을 들여놓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인간과는 결코 교제하지 마라. 그런 사람은 가족처럼 사귄다는 것을 빌미로 결국 상대를 자신의 지배 아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하기 때문이다. 교우관계에서도 서로를 혼돈하지 않는 주의와 배려는 중요하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친구로 지낼 수 없다. 70. 살아있는 물고기를 손에 넣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가 스스로 낚아 올려야 한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견을 가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깊이 파고들어 언어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물고기 화석을 사는 것보다 나은 일이다. 자신의 의견을 가지는 것이 성가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을 지불하고 상자에 든 화석을 산다. 이 화석은 곧 타인의 낡은 의견이다. 그리고 그들은 돈을 주고 산 의견을 자신의 신념으로 삼는다. 그런 그들의 의견은 살아있음의 생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언제까지나 항상 그 상태로 정체해 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인간이 수없이 많다. 71.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나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규칙이나 법률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규칙이 존재하기에 새로운 상황이 형성된다. 그것은 규칙이 필요했을 때의 상황과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 규칙을 폐지하더라도 규칙이 없었던 과거와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규칙은 환경도 인심도 바꿔놓기 때문이다. 72. 포도가 탐스럽게 열려 있다. 여우 한 마리가 그곳을 찾아와 포도를 따려고 한다. 하지만 포도송이는 저 높은 가지에 달려 있어 아무리 높이 뛰어도 닿을 수가 없다. 이윽고 여우는 포도를 따겠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저 포도는 어차피 쉬어서 먹지 못할 게 틀림없다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가버린다. 이것은 이솝우화의 32번째 이야기다. 이 우화는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과 억지만을 늘어놓는 형태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다. 그런데 현실에는 이 같은 여우보다 훨씬 더 교활한 인간이 있다. 그런 인간들은 손을 뻗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많이 차지할 수 있었던 포도송이에 대해서도 너무 쉬어서 먹을 수 없었다며 거짓 소문을 낸다. 73. 빚진 것을 돌려줄 때에는 과거에 자신이 받았던 것보다 더 충분히, 더 넉넉히 되돌려 주어라. 더해진 부분은 도움을 주었던 상대에게 이자로 돌아가 그를 기쁘게 할 것이다. 이것은 갚는 쪽에게도 기쁨을 안겨준다. 되돌려주는 사람은 좀 더 많이 되갚음으로써 과거 도움을 청했을 당시의 초라함과 작은 굴욕감을 넉넉한 양으로 되사게 된다. 74. 분명 체험은 중요하다. 체험에 의해서 사람은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갖가지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무조건 훌륭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비록 많은 체험을 했을지라도 이후에 그것을 곰곰이 고찰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뿐이다. 어떤 체험을 하든지 깊이 사고하지 않으면
꼭꼭 씹어먹지 않으면 설사를 거듭하게 된다. 결국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며 무엇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 75. 성공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있어 강한 능력과 행운을 가지고 있으며 사고와 행동이 상당히 효율적이어서 무슨 일이든 남보다 요령이 좋은 듯 보인다. 그러나 그들 또한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결점과 약점이 있다. 단 그들은 결점이나 약점을 누구도 보지 못하게 깊이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마치 강점의 변형인 듯 위장하여 내보인다. 그 점에 있어 타인보다 교활하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결점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개의 사람은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는 보고도 보지 못한 척 외면한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그것을 똑바로 마주하며 자각한다. 그것이 보통 사람과 그들의 차이다. 76. 어떤 식으로 웃는가? 어떤 경우에 웃는가? 거기에 뜻밖에도 인간성이 나타난다. 예컨대 타인의 실수를 멸시하며 웃는지, 이유의 기묘함으로 웃는지, 세련된 기질을 재미있어 하는지를 통해 인간성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웃음소리의 울림에 그 사람의 본성이 배어나온다. 그렇다고 웃는데 겁을 낼 필요는 없다. 우리는 웃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자신의 인간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성이 달라지면 웃음도 자연히 변한다. 77. 너무 어릴 때 성공하여 공적을 쌓고 추앙을 받으면 그 사람은 오만과 같은 비뚤어진 감각에 사로잡혀 동년배의 사람이나 차근차근 노력해가는 사람에 대한 외경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만다. 뿐만 아니라 성숙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며 성숙에 의해 유지되는 문화적 환경에서도 자연히 멀어진다. 타인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성공을 이루고 일의 깊이를 더하는데 자신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처럼 과거의 성공과 공적을 간판으로 삼으려는 인간이 되어버린다. 78.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문장을 쓰기 위해 문장의 기술을 아무리 배웠다고 해도 논리적인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표현이나 문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배우기 이전에 자신의 머릿속을 개선하는 일이 우선이다. 이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실은 영원히 모른 채 언제까지고 눈앞의 기술에만 사로잡혀 있게 된다. 79. 사랑이라는 것은 젊고 아름다운 사람을 사랑하여 손에 놓고자 하거나 훌륭한 사람을 어떻게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그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과 비슷한 자를 찾거나 슬픔을 나누는 것도 아니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을 그 상태 그대로, 자신과는 반대의 감성을 가진 사람을 그 감성 그대로 기뻐하는 것이다. 사랑을 이용하여 두 사람의 차이를 메우거나 어느 한쪽을 움츠러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있는 그대로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 80. 광천이 샘솟는 모습은 각양각색이다. 콸콸 넘쳐 흐르듯이 용소듬치는 광천, 끝없이 흘러나오는 광천, 똑똑 방울져 나오는 광천. 광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물의 양으로 그 풍요로움을 판단한다. 그러나 광천의 효과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물의 양이 아닌 성분으로 광천의 좋고 나쁨과 질을 판단한다. 후자의 사람은 다른 일에 관해서도 겉으로 보이는 양의 크기나 압도적인 박력에 현혹되지 않는다. 무엇이 인간에게 의미와 가치가 있는 근본인가?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81. 재능이나 기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도 일을 완성시킬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는 시간을 믿고 완성을 기다리지 못한다. 자신이 손만 대면 무슨 일이든 완성된다고 믿는다.
그 때문에 언제나 어정쩡한 결과로 끝나버린다. 업무 수행에서도 작품 제작에서도 차분히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성급히 대처한다고 해서 보다 빨리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을 완성하는 데에는 재능과 기량보다도 시간에 의한 숙성을 믿으며 끊임없이 걸어가는 인내의 기질이 결정적인 역할을 맡는다. 82. 배우고 지식을 쌓고 지식을 다시 교양과 지혜로 넓혀가는 사람은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다. 모든 것이 이전보다 한층 더 흥미로워지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 같은 것을 보고 들어도 그 사람은 평범한 것에서 교훈이나 단서를 간단히 찾아내고 사고의 틈새를 메울 그 무엇인가를 발견한다. 결국 그의 나날은 수수께끼 풀이와 진배 없는 지식 획득의 재미로 채색되고 의미 있는 충만함으로 채워진다. 그에게 세계는 마치 식물학자가 정글 속에 있는 것처럼 흥미롭기 그지없는 탐험의 대상이다. 매일이 발견과 탐색으로 가득하기에 지루할 틈이 없다. 83. 무엇인가의 프로페셔널이 되려고 한다면 미연에 극복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성급함, 조급함, 안가품을 포함한 복수욕, 정욕이라는 것이다. 자신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것을 배척하고 충분히 제어할 수 있게 된 후에 비로소 일에 매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이것들이 범람하는 강물처럼 거칠어진 마음이 되어 모든 것을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84. 건축가의 도덕이란 집을 짓고 난 뒤 터전을 깔끔히 치우는 것이다. 원예가의 도덕은 나뭇가지를 자른 뒤 떨어진 가지와 잎을 청소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면 뒷정리를 확실히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착수한 일이 끝나고 비로소 완성을 거둔다. 85. 수학에서 가장 짧은 길은 출발점과 도착점을 직선으로 잇는 길이라 말한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 가장 짧은 길은 그렇지 않다. 옛날 뱃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지금 가장 알맞게 불어오는 바람이 돛을 활짝 부풀려 이끄는 항로가 목적지를 향한 최단거리라고. 이것이야말로 실제로 일을 해낼 경우에 통용되는 가장 짧은 길에 관한 이론이다. 일은 머리로 세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현실의 그 무엇이 먼 길을 가장 짧은 길로 만들어준다. 그것이 무엇인지 사전에 알 수 없으며 현실에 발을 내딛었을 때 비로소 알게 된다.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의 정신은 각각의 발달 단계에 있어 지향하는 가치 목표가 다르다. 결국 자신이 가장 고귀한 덕이라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단계가 결정된다. 정신의 제1단계에서는 덕 가운데 용기가 가장 고귀하게 여겨진다. 정신의 제2단계에서는 덕 가운데 정의가 가장 고귀하게 여겨진다. 정신의 제3단계에서는 절제가 가장 고귀하게 여겨지며 마지막 4단계가 되면 지혜를 최고의 덕으로 인식하는 정신 수준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지금 당신의 정신은 어느 단계에 도달해 있는가 차분히 자문해 보기 바란다. 87. 자신의 현명함을 서툴게 드러내면 머지않아 언젠가는 유형무형의 반발과 저항을 겪게 된다. 좋은 것이나 기쁜 것,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진정 현명한 것이란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희로애락을 보이고 때로는 함께 흥분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두드러지기 쉬운 현명함을 자연스럽게 감출 수 있고 현명한 사람이 가진 특유의 일종의 예리한 차가움과 깊은 사고에 의해 타인을 상처 주지 않는다. 88. 공부를 하고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현명해질 수 없다.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을 함으로써 사람은 현명해진다. 물론 모든 체험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자칫하면 그 체험에 중독되거나 의존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체험하고 있을 때는 그것에 몰두하는 것이 중요하며 도중에 자신의 체험에 대하여 냉정히 관찰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되면 전체를 차분히
마음껏 체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성이니 관찰이니 하는 것들은 체험한 뒤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에서 마침내 지혜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기 때문이다. 89. 지금까지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와 깊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일단 결별하라.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되돌아보라. 그러면 무엇이 보이는가? 지금까지 살아온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섰을 때 마을 중심에 있던 탑이 다른 집들보다 얼마나 높게 솟아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 그것과 마찬가지 일이 일어난다. 90. 업무는 물론이고 대개의 일에 대하여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할 때 그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냉정함에는 성격이 다른 두 종류가 존재한다. 하나는 정신활동이 쇠퇴했기 때문에 생기는 냉정함이다. 어떤 일에든 무관심하고 대부분의 일을 자신과 동떨어진 별개의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겉에서 보기에는 매우 냉정한 듯 보인다. 또 하나는 자신의 충동과 욕망을 극복함으로써 얻은 냉정함이다. 이 냉정함을 가진 사람은 정확한 대처가 가능하고 대부분의 것에 이해를 표하며 일종의 쾌활함이 느껴진다는 특징이 있다. 91. 가끔은 등을 굽히고 가능한 한 자세를 낮추듯 웅크리고 앉아 풀과 꽃, 그 사이를 춤추는 나비를 가까이서 바라보라. 지금껏 그저 멀리서 내려다보기만 했던 그곳에는 풀과 꽃, 곤충이라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어린아이가 매일 당연한 듯 보고 있는 세계의 모습이 펼쳐져 있다. 92.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최소한 다음에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사람과 교제할 것, 책을 읽을 것, 정열을 가질 것.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 없다. 93. 스위스 제네바에서 본 몽블랑 주변 산들은 하나같이 아름답고 풍부한 표정으로 가득했다. 그런데 몽블랑은 가장 높은 봉우리로 천연의 아름다움에 쌓여 있다는 관광적인 지식 때문에 사람들의 눈은 몽블랑에만 머무른다. 이래서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즐길 수 없다.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눈이 지금 보고 있는 아름다움을 인정하라. 94. 소나무가 자아내는 분위기는 어떠한가? 마치 귀를 기울이고 무엇인가를 들으려는 듯하다. 전나무는 어떤가? 꿈쩍도 하지 않은 채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이 나무들은 조금도 초조해하지 않는다. 당황하지 않고 조바심 내지 않으며 아우성치지 않고 고요함 속에서 가만히 인내할 뿐이다. 우리도 소나무와 전나무의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 95. 헌신은 도덕적으로 존경할 만한 행위이다. 약자나 병자, 노인을 돌본다. 자신을 버리고 봉사한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돕는다. 의사도 간호사도 구급대원도 간병인도 헌신하는 것이 일이다. 그러나 차분히 생각해보자. 사실 다른 대부분의 일 역시 헌신의 일부가 아닐까? 농업이나 어업, 물자를 운반하는 일, 장난감을 만드는 일이 종교적 인도나 봉사처럼 사람을 직접적으로 돕는 일과는 무관할지라도 결국은 사람을 돕기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는 일이 아닌가. 깊은 배려에서 행해지는 세상의 모든 행위가 헌신이 아닐까. 사람을 잘 다루는 사람은 무작정 거절하거나 부정하는 일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인재라는 밭을 풍요롭게 가꾸어 열매를 맺고 수확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밭의 비료로 무엇을 어떻게 주면 좋은지에 대한 놀라운 해안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